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배신을 때렸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새 파트너를 찾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150억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으로요. 상대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포괄적 방산 협력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인도네시아는 10년 넘게 한국과 함께 이 전투기를 개발해왔거든요. 돈도 냈고 엔지니어도 보냈고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타이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가 끼어든 겁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봐라. 한국을 믿으면 안 됐다.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만 한 거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분담금을 제때 못 낸 게 문제였다는 분석도 있었고 전투기를 너무 많이 사들여서 한국이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입드무 소동의 한가운데 서 있던 인도네시아 장교. 그 사람은 10년 전 KF-21 공동개발협정에 직접 서명했던 인물이었거든요. 한국을 가장 잘 알고 동시에 한국을 가장 싫어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을 미워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한국을 찾아가게 됐는지, 그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잃어버린 독수리를 찾아 나선 한 군인의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공군 대령 아구스 위자야입니다. 국방부 항공전력 획득실에서 일하고 있죠. 2024년 가을 어느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런데 앵커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KF-21, 아랍에미리트, 150억 달러. 이 단어들이 연속으로 쏟아졌거든요. 화면에는 두바이 에어쇼 현장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KAI 대표와 아랍에미리트 측 인사가 악수하는 장면이었죠. 포괄적 방산 협력 MOU 체결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KF-21은 우리 전투기였어요. 아니, 적어도 우리도 함께 만든 전투기였죠.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분담금도 냈고 엔지니어도 파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랍에미리트가 끼어든 겁니다. 급하게 국방부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다들 같은 뉴스를 본 거였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허탈해했어요. 한국에 배신당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죠. 게다가 알타리크라는 자국 무기를 통합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공들인 프로젝트에 다른 나라가 숟가락을 얹으려는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하늘은 흐렸어요.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15년 KF-21 공동개발 협정 체결식에 참석했던 날이요. 그때 저는 37살 중령이었어요.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 고위 장성들과 관료들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수토요 프라보워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차관은 화가 나 있었어요.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다. 한국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우리를 이용만 했다. 라고요. 강경한 어조였죠. 차관은 원래 칠러시아 성향이었어요. 수호이 수-35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온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서 드위 라흐마완 조달국장이 거들었어요. KF-21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라팔로 가는 게 낫습니다. 검증된 전투기가 안전하죠. 라고요. 드위 국장은 프랑스 쪽과 가깝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누구는 한국을 비난했고 누구는 아랍에미리트를 욕했죠. 하지만 정작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기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F-16, 수호이 27, 수호이 30,
거기에 라팔 도입 예정, KF-21까지. 5개 기종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많은 기종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가 악몽이죠. 기종마다 부품이 다르고 정비 매뉴얼이 다르고 조종사 훈련도 따로 해야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요. 전투기 백화점이라는 조롱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 끝에 수토요 차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KF-21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필요하면 탈퇴도 고려한다. 라고요. 회의장을 나서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장인어른 댁을 찾았습니다. 스리 위도도 전 공군 참모총장이시죠.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의 산증인이신 분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아구스,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눈을 열고 봐야 해. 라고요. 무슨 뜻인지 여쭤봤지만 장인어른은 그냥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KAI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온 거예요.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는 희망이었어요. 함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꿈,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희망이 상처로 변해버렸거든요. 2019년 가을이 떠올랐습니다. 분담금 협상차 서울을 방문했던 때였어요. 당시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루피아 환율이 폭락했고 정부 예산도 빠듯했죠. KF-21 분담금을 제때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울 KAI 본사 회의실에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측 실무 대표였어요. 맞은편에는 한국 측 협상단이 앉아 있었죠. 정태호라는 사람이 팀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해요.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유예 기간을 달라.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내겠다. 라고요. 협력 파트너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태호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요. 협박처럼 들렸어요. 저는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느냐, 공동개발 파트너 아니냐, 라고요. 하지만 정태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감정과 별개죠, 라고 하더군요. 회의실을 나오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파트너라고 믿었는데 결국 우리는 돈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요. 귀국 후 저는 KF-21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겼죠. 한국과 관련된 일은 보기도 싫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한국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국에 가라는 겁니다. 초청장을 책상 위에 던져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현 상황을 파악하고 오라는 거였죠. 아랍에미리트가 끼어든 마당에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녁에 장인어른을 다시 찾아뵀습니다. 초청장 이야기를 꺼냈더니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야지 라고 하셨죠. 제가 가기 싫다고 했더니 장인어른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구스, 너는 5년 전 상처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 하지만 장군이 되려면 눈을 떠야 한다. 감정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 라고요. 뜨끔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유대위가 동행하기로 했어요. 28살의 젊은 장교인데 KF-21에 대한 기대가 큰 친구였죠. 부장님, 정말 한국에 가는 겁니까? 라며 눈을 빛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 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좋은 기억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1월의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바유 대위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본다며 들떠 있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서 불편했거든요. 공항 출구로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구스 대령님이라고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정태호였습니다. 5년 전 그 협상장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요.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고요. 악수를 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억지로 손을 내밀었죠. 차가운 악수였습니다. 정태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아무 말 없이 차로 안내했어요. 사천까지는 국내선으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바유 대위는 연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죠. 옆자리 바유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정태호 팀장님과 아는 사이입니까? 라고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 라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유는 눈치껏 더 묻지 않았어요. 사천공항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KAI에서 보낸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소영이라는 과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슬라맛 다탕이라고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더군요.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한소영은 인도네시아 주재원 경험이 3년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일했다며 반가워했죠. 바유는 금세 그녀와 친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KAI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공장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에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규모가 상당했어요. 첫날 밤은 근처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는데 정태호도 참석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태호는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저는 짧게만 대답했어요. 식사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사천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작은 도시였지만 정돈된 느낌이었죠. 바유가 노크하더니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내일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라고요. 내일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소영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대표단도 참석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유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생각하십니까? 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한 것 같다. 라고요. 바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직접 보고 판단해야죠. 라고요. 젊은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다고요. 잠들기 전 아내 리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고요. 리나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해.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어. 라고요. 리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눈 크게 뜨고 봐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라고요. 장인어른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KF-21을 직접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야 할 전투기를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2019년 서울의 그 회의실이 꿈에 나왔어요. 정태호가 서류를 내밀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꿈이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의 사천을 바라봤어요. 5년 전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요. 2019년 협상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첫날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죠. 문제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구체적인 숫자를 들고 나왔거든요. 밀린 분담금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요.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저는 당장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 이해해달라고요. 정태호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제5조 3항을 보시죠. 분담금 연체 시 기술 이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요.
마치 사전에 준비한 것처럼 또박또박 읽어내렸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이고 지금은 예외적 상황 아니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지 않느냐라고요. 하지만 한국 측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셋째 날은 더 심했습니다. 한국 측이 최후 통첩을 보내왔거든요. 3개월 내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핵심 기술 이전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협박이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파트너에게 할 짓이냐,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느냐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어요.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한국과 일하지 않겠다고요. 그들은 파트너가 아니라 장사꾼이라고요. 귀국 후 저는 KF21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항공전력 획득실의 다른 업무를 맡았어요.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죠. 왜 갑자기 그러냐고요. 저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끄러웠어요. 협상에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으니까요. 인도네시아 대표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거였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관련 뉴스를 피했어요. KF21 기사가 나와도 읽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새벽의 사천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먼 산등성이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5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아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눈을 떠라,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출고식이에요. KF21 양산 1호기를 직접 보게 되는 날이죠. 가슴 한편에서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기대, 두려움, 분노, 아니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샤워를 하고 정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47살의 대령, 인도네시아 공군의 장교.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바유대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라고요. 출고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 방산업체 임원, 언론인들이 한데 섞여 있었어요. 화려한 행사장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KF21 양산 1호기가 경납고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죠. 행사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국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위치가 뒷줄이었습니다. 앞줄에는 한국,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보다 앞에 있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바유가 옆에서 말했어요. 부장님, 저기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인 것 같습니다. 라고요. 바유가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국 측 인사들과 환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가 카림 알만수르였어요. 아랍에미리트 한국 협력을 이끈 장본인이었죠. 출고식이 시작됐습니다.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고 KF21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은빛 동체가 햇살 아래서 빛났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감탄했습니다. 아름다운 비행기였거든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날렵한 형태, 강력해 보이는 엔진 노즐, 현대적인 조종석 캐노피. 이게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저 비행기를 우리도 함께 만들었어야 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이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일부를 생산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행사 중간에 한소영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아구스 대령님, 잠시 시간 되시겠습니까?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라고요. 따라가 보니 한국 측 고위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공군 준장 출신으로 현재 KAI 고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라고요. 악수를 나누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한 겁니까? 인도네시아는 버리는 겁니까? 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박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아랍에미리트가 앞줄에 있고 우리는 뒷줄입니까? 라고 따졌죠. 박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파트너십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양쪽이 노력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출고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샴페인만 홀짝였어요. 바유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보였습니다. 젊은 친구는 적극적이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 카림 알만수르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카림이 물었어요. KF21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라고요. 카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UAE는 이 비행기와 함께 미래를 만들 겁니다. 라고요. 그 말에 묘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말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출고식 다음 날 별도의 기술 브리핑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KF21의 성능과 인도네시아 기술 이전 현황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자리겠거니 했죠. 파워포인트 몇 장 보여주고 끝나는 그런 자리 말이에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KAI 연구동은 본사 건물 옆에 있었어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절차가 꽤 까다로웠습니다. 휴대폰도 맡겨야 했죠. 바유대위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어요. 보안이 정말 철저하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동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KF21 개발단 수석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49살이라고 했는데 연구원답게 수수한 차림이었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기술자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김동수는 인사말도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KF21 기술 사양이 떴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프레임 구조부터 시작해서 복합재 비율, 스텔스 코팅 기술, AESA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 장비, 무장 통합 아키텍처까지요. 저도 공대 출신이고 F-16 조종사 경력이 있어서 기술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진보된 시스템이었거든요. 특히 국산화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핵심 부품의 70% 이상이 한국산이라고 했어요. 김동수가 레이더 시스템을 설명할 때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이 이걸 자체 개발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야 했던 기술인데 말이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뭘 이전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좋은 건 다 한국이 갖고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김동수는 잠시 멈추더니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인도네시아 기술 이전 현황이 표시됐어요. 동체 구조물 제작 기술, 내부 배선 조립 공정, 복합재, 패널 생산 기법, 정비 기술 훈련 프로그램 등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핵심 기술은 없잖습니까? 껍데기만 주고 속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김동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기술 이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1단계이고 분담금 이행에 따라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라고요. 분담금.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국 돈 이야기 아닙니까? 돈 안 내면 기술 없다. 이겁니까? 파트너라면서 왜 이렇게 계산적입니까? 라고요. 바유대위가 옆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동수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기술자입니다. 정치나 계약 문제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배워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쳤으니까 압니다. 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국영항공사 엔지니어들의 연수 현황이었어요. 수십 명이 사천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진지하게 도면을 들여다보고 실습 장비를 만지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토론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5년간 KF21에서 손을 떼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디 수산토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PT 디르간타라 소속 엔지니어로 현재 KAI에서 연수 중이라고 했습니다. 35살의 젊은 친구였죠. 인도네시아어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하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령님,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디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진짜로 기술을 가르쳐준다고요. 숨기는 게 없다고 했어요. 질문하면 다 대답해주고 실습도 시켜주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남아서 설명해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동수 수석 연구원이 새벽 2시까지 복합재 접합 기술을 알려줬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하디가 계속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상 제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르쳐줍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면 이 기술로 우리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저녁 양국 대표단 만찬이 열렸습니다. KAI 본사 인근의 그랜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한국 측 고위 인사들과 각국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죠. 폴란드,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표단까지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고급 양식 코스 요리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선은 온통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얀 칸두라와 구투라를 차려입은 모습이 단정했어요. 특히 카림 알만수르가 그랬죠. 한국 측 인사들과 격에 없이 대화를 나누고 크게 웃고 심지어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KAI 대표이사와 셀카를 찍는 모습도 봤어요. 마치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어떠했을까요? 저와 바유대위, 그리고 2명의 수행원뿐이었어요. 우리 테이블은 연회장 구석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먼 자리였죠. 대접의 차이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바유대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장님, 우리 자리가 좀 뒤쪽이네요. 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뒷전인지 보여주는 거지. 라고 대답했어요. 만찬 중간에 연설 순서가 있었습니다. KAI 대표이사가 먼저 인사말을 했어요.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 인사였죠. 그 다음은 폴란드 측,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순서였습니다. 카림 알만수르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UAE와 한국의 우정, KF21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했습니다. 150억 달러 규모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어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양국 방산 생태계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타리크 유도폭탄을 KF21에 통합하고 중동의 MRO 허브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제3국 수출까지 하겠다고 했죠.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한 대목이 귀에 꽂혔어요. 카림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UAE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겁니다.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하늘의 새 역사를 쓸 것입니다. 라고요. 파트너십.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도 한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2015년 공동개발협정 체결 때 한국과의 파트너십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이 도약할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아랍에미리트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자유로운 교류 시간이 됐어요. 저는 와인잔을 들고 연회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카림 알만수르였어요. 아구스 대령,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따라갔어요. 두 사람이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11월 한국의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멀리 사천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카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인도네시아가 이 프로젝트의 원년 파트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함께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라고요. 저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라고요. 카림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존경합니다. 한국이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믿어줬으니까요 라고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비꼬는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신들이 앞줄에 있고 우리는 뒷줄입니까? 라고요. 카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오는 법이죠. 라고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인도네시아는 5년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분담금 문제로 다투고 내부에서 갑론을 박하고 수호이를 살지 라파를 살지 논쟁하느라 정작 KF21은 방치했어요. 그 사이에 아랍에미리트가 기회를 낚아챈 겁니다. 카림이 덧붙였어요. 대령님, 저는 경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입 고객이고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파트너입니다. 본질이 다르죠. 하지만 파트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움직이면 기회가 다시 생깁니다. 라고요. 묘한 조언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카림은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혼자 테라스에 남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정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조용한 복도로 저를 이끌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령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핵심 파트너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공동개발 파트너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 이러면 정말로 기회를 잃습니다. 결정은 대령님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하는 겁니다. 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움직여야 한다. 카림의 말이, 정태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국방부에 출근했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수토요 차관이 주재하는 항공전력 검토 회의였어요. 대회의실에 고위 장성들과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해야 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수토요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투기 도입 정책 전면 재검토라고 했어요. 화면에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현황이 떴습니다. F-16AB형, F-16CD형, 수호이 27, 수호이 30, 수호이 35 도입 예정, 라팔 도입 협상 중, KF-21 공동개발 중. 7개 기종이었어요. 차관이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많은 기종을 운용합니까? 우리가 미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전투기 백화점이라는 조롱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드위 국장이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분석 자료를 보여줬어요. 기종이 다르면 부품도 다르고 정비 장비도 다르고 조종사 훈련도 따로 해야 합니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현재 추세대로라면 5년 후에는 항공전력 예산의 60%가 유지보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차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종을 줄여야 합니다. 최소 2개는 버려야 합니다. 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뭘 버릴 것인가? 그게 문제였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수호이는 유지하고 서방 기종을 줄이자고요. 다른 사람은 반대했어요.
서방 기종을 유지하고 러시아 기종을 줄이자고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스토요 차관이 저를 지목했어요. 아구스 대령, 한국 다녀왔다면서요. KF-21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양산이 시작됐고 기술 수준이 상당하며 우리 엔지니어들이 현지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요. 하지만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된다고도 덧붙였어요. 차관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것 봐요. 돈만 내라는 거잖아요. KF-21이야말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검증도 안 된 비행기에 왜 돈을 낭비합니까? 라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공동개발 파트너십은 단순 구매와 다릅니다. 기술 이전과 산업 발전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요. 차관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기술 이전이요? 5년 동안 뭘 받았습니까? 껍데기만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5년간 제가 KF-21에서 손을 떼고 있었으니까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하디가 보여준 성과물들이 떠올랐지만 이 자리에서 그걸 말해봤자 설득력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구스 대령, 자네 한국에서 뭘 보고 왔나? 혹시 한국 편 드는 건 아니겠지? 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차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하늘은 흐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KF-21을 버려야 하나요? 그게 정말 국익에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저녁에 아내 리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리나는 조용히 듣더니 물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KF-21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어요. 리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한국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었는데 지금은 고민하는 표정이에요. 라고요. 아내는 항상 저를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KF-21의 날렵한 모습, 하디의 열정적인 얼굴, 김동수의 진지한 눈빛, 카림의 자신감, 정태호의 마지막 말. 움직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이려면 뭘 해야 할까요? 차관과 국장은 KF-21을 버리려 하고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말에 장인어른 댁을 찾았습니다. 스리 위도도 장인어른은 자카르타 외곽의 조용한 주택에 살고 계셨어요. 전 공군 참모총장이셨지만 은퇴 후에는 소박하게 지내셨죠. 정원에서 난초를 가꾸시는 게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서재로 안내하셨어요.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공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인어른이 전투기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F-5 타이거였죠. 한국에서 도입한 전투기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먼저 물으셨어요. 한국 다녀와서 표정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국방부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 KF-21을 둘러싼 갈등까지요. 장인어른은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KF-21을 버려야 할까요? 차관 말대로 검증 안 된 비행기에 돈 낭비하는 걸까요? 라고요. 장인어른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구스,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마 라고요. 창밖을 바라보시며 과거를 회상하셨어요. 197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항공산업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BJ 하비비라는 천재 엔지니어가 있었죠. 독일에서 항공공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무슨 비행기를 만드냐고요. 하지만 하비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IPT엔, 지금의 PT 디르간타라를 세우고 항공기 개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헬기 조립부터 했죠. 그 다음 경비행기, 그 다음 수송기.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갔습니다. CN-235 수송기 개발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페인과 공동 개발한 비행기였죠. 처음에는 스페인이 주도했지만 하비비는 점점 우리 기술 비중을 높여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산 문제, 기술 문제, 내부 반대까지. 하지만 결국 해냈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비비는 늘 이렇게 말했어. 비행기는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사면 영원히 종속되고 만들면 자립한다. 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KF21도 마찬가지야.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지. 그게 공동개발의 의미야. 라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우리가 실제로 뭘 만들었습니까? 한국이 다 만들고 우리는 돈만 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기술 이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CN235도 처음 10년은 스페인이 다 했어. 우리는 배우기만 했지. 하지만 2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주도하게 됐어. KF21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한국이 앞서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요. 그리고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야.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관이나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성과가 없으면 버리려고 합니다. 라고요. 장인어른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수토요와 드위 말인가? 그 친구들은 속셈이 따로 있어. 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장인어른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소문이 있어. 드위가 프랑스 쪽에서 뭔가 받고 있다는 얘기가 돌아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리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알아봐라. 라고요. 장인어른 댁을 나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KF21의 진짜 가치는 완성된 전투기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드위 국장의 비리 의혹.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KF21 포기 주장은 국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다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드위 국장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로 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장은 국방부의 실세였고 저는 그저 대령에 불과했으니까요. 조심해야 했어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옛 동료를 찾았습니다. 조달국에서 일하는 후배 장교였어요. 커피를 사주며 슬쩍 물어봤습니다. 라팔 도입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후배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라팔 도입 건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요. 보통 절차대로라면 1년은 걸릴 검토가 3개월 만에 끝났답니다. 누군가 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후배가 말했어요. 드위 국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매주 프랑스 측과 미팅을 하고 대사관에도 자주 들락거립니다. 공식 일정이 아닌 것 같은데 기록에도 안 남습니다. 라고요. 수상했습니다. 조달국장이 그렇게까지 직접 챙길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다른 경로로도 정보를 모았어요. 공군 정보 쪽에 아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드위 국장에 대해 물어봤죠. 선배가 알려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드위 국장이 최근 싱가포르에 자주 간다고 해요. 공식 출장이 아니라 개인 일정으로요. 싱가포르에는 유럽 방산 업체들의 아시아 지사가 몰려 있죠. 프랑스 다쏘도 마찬가지고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드위 국장 가족의 재산 상황을 알아봤어요. 공무원 봉급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이상했죠. 결정적인 정보는 바유 대위가 가져왔습니다. 바유는 젊은 장교들 네트워크가 넓었거든요. 그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드위 국장이 프랑스 방산 로비스트와 골프를 친다고 했어요. 한 달에 2~3번씩 고급 골프장에서요. 증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비리 증거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황은 충분했죠. 드위 국장이 라팔 도입을 밀어붙이는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수호이 쪽도 조사해봤습니다. 수토요 차관이 수호이 35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러시아 쪽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나왔어요. 차관의 아들이 러시아 합작회사에 취직해 있었습니다. 방산 관련 회사였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들은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KF-21을 버리자는 주장도 그 일환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뇌물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옵션을 밀어붙인 거죠.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제가 역공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증거가 완벽하지 않았고 상대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호 팀장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측과 특별 협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담금 재조정과 기술이전 확대 패키지를 논의하자고요. KAI 경영진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자세한 내용을 들었어요. 한국 측이 상당한 양보안을 준비했다고요. 분담금 납부 일정을 재조정하고 기술이전 범위를 확대하고 심지어 공동 수출 파트너십까지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KF-21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차관과 국장을 우회해야 했죠. 그들을 통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대통령 직보 라인을 활용하기로요. 장인어른의 인맥이 있었습니다. 전 참모총장이시니까 현 정권과도 연결고리가 있었죠. 장인어른께 부탁드렸습니다. 대통령 측근에게 연결해달라고요. KF-21건과 국방부 내 비리 정황을 함께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이다. 도와주마 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장인어른의 인맥이 통한 거예요. 비서실장은 장인어른과 사관학교 동기였거든요. 비밀리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궁 인근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비서실장은 60 초반의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위도도 선배님 부탁이라 왔네. 무슨 일인가? 라며 본론을 꺼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첫째, KF-21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 측 재협상 제안. 둘째, 드위 국장과 수토요 차관의 비리 정황. 비서실장은 자료를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참 후 비서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심각한 내용이군, 라고 했습니다. 비리 정황에 대해 물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황 증거는 충분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다고요. 하지만 조사하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KF-21건은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 하지만 국방부 내부 문제가 걸려 있으니 복잡하군, 라고요.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국 측이 재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차관과 국장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특사를 파견해서 직접 협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비서실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가겠다는 건가?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KF-21 초기 개발에 참여했고 한국 측과 접점이 있습니다. 적임자입니다. 라고요. 비서실장은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저울질하는 눈빛이었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드리겠네. 결과는 연락하지 라고요. 사흘 후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비밀 협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휴가로 처리됐죠. 수토요 차관이나 드위 국장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바유 대위가 동행하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아내 리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위험한 일 아니에요. 차관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해도 해야 할 일이야. 이건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고요. 리나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요. 꼭 성공하고 와요. 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영접이 없었어요. 비밀 방문이니까요. 하지만 정태호 팀장이 개인적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차 안에서 정태호가 협상 상황을 브리핑해줬습니다. 한국 측도 내부 조율을 마쳤다고요. 분담금 20% 감액, 납부 기한 5년 연장, 기술이전 범위 2단계까지 확대, 인도네시아 생산 부품 비율 상향 조정. 상당한 양보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 지속 확약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밀린 분담금 중 최소 30%는 2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요. 협상 여지가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KAI 본사로 향했어요. 밤이었지만 협상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정태호, 한소영, 그리고 KAI 경영진까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논의가 이어졌어요. 숫자를 두고 밀고 당기고 조건을 조율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5년 전과 달랐어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으려 했죠. 새벽 4시쯤 휴식을 취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천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협상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새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핵심 쟁점 2가지가 남아 있었죠. 분담금 감액 비율과 기술 이전 범위였습니다. 저는 분담금 30% 감액을 요구했어요. 한국 측은 20%가 한계라고 했죠.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레이더 시스템 기술까지 원했지만 한국 측은 그건 3단계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KAI 부사장이 말했어요. 대령님,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양보도 내부에서 어렵게 끌어낸 겁니다. 라고요. 저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도 대통령 특사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휴식을 선언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그때 정태우가 따라왔어요.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요. 2사람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어요. 정태우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피우셔도 될까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정태우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라고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정태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5년 전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강경했습니다.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라고요. 의외였습니다. 그가 먼저 사과하다니요. 정태우가 계속했어요. 그때 저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결과를 내라고 재촉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대령님이 화가 난 거 이해합니다. 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때 상처받았습니다. 한국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을 못 내면서 요구만 했으니까요. 라고요. 2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정태우가 담배를 끄며 말했어요. 대령님, 저는 이번 협상이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라고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라고요. 정태우가 제안했어요.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 어떨까요? 분담금은 25% 감액으로 하고 기술 이전은 2.5단계를 신설하는 겁니다. 레이더 기술 전체는 안 되지만 일부 핵심 기술은 포함시키는 거죠. 라고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부사장이 동의하겠습니까? 라고요. 정태우가 대답했어요. 제가 설득해보겠습니다. 대령님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회의를 재개했어요. 정태우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2.5단계 기술 이전 신설, 분담금 25% 감액, 대신 인도네시아는 2년 내 밀린 분담금의 40%를 납부한다는 조건이었죠. KAI 부사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수락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합의에 이른 거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 합의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수토요 차관과 드위 국장의 방해를 넘어서야 했죠. 저는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했어요.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잘했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 귀국하면 바로 청와대로 오게. 라고요.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냈어요. 5년 만에 한국과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자카르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태호가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초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가기로 했어요. 정태호가 데려간 곳은 사천 시내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허름한 외관의 삼겹살집이었어요. KAI 임원들이 자주 온다는 단골집이라고 했습니다. 연기자욱한 식당에 앉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기를 구우며 정태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대령님, 제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2020년부터입니다. 거의 15년 됐네요. 라고요. 그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죠. 라고 저도 대답했어요. 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이라니 왜 굳이 다른 나라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드나 싶었죠. 라고요. 두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만요. 정태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요. 한국 기술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해요. 라고요. 왜 인도네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태호가 대답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국가입니다. 인구도 많고 잠재력도 크죠.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산업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비비 대통령 때부터 쌓아온 꿈이요. 라고요. 하비비. 장인어른도 그분 이야기를 하셨었죠. 정태호가 계속했어요.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건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파트너라고 믿었는데 계약서 들이밀며 협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라고요. 정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때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압박이 심했거든요. 결과를 내라고 분담금을 받아내라고 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요. 처음으로 정태호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도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던 거죠. 저도 사과할 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화만 내고 도망쳤습니다. 5년간 KF21에서 손을 뗀 건 비겁한 짓이었어요. 라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간의 앙금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정태호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죠. 라고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요. 술자리가 깊어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F21 개발 뒷이야기, 한국 방산의 고충, 인도네시아의 상황까지요.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정이 넘어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카르타에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악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응어리가 풀린 느낌이었어요. 이제 진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자카르타에 돌아오자마자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긴장됐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은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앉으라고 손짓하셨죠. 비서실장도 배석했습니다. 협상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분담금 25% 감액, 납부 기한 연장, 기술 이전 2.5단계 신설, 인도네시아 생산 부품 비율 상향. 대통령은 묵묵히 들으셨어요. 보고가 끝나자 대통령이 물으셨습니다. 대령,
이게 인도네시아의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나? 라고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각하, 좋은 거래입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자립의 길입니다. 라고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더니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차관과 국장은 다른 의견이라던데 그들은 KF-21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군. 라고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미리 정황 자료였습니다. 각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요. 드위 국장의 비리 정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프랑스 로비스트와의 접촉, 싱가포르 비밀 출장, 가족명의 부동산, 모든 걸 조목조목 짚었어요. 수토요 차관의 아들이 러시아 합작회사에 있다는 것도요. 대통령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확실한 증거인가?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황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사하면 결정적 증거가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라고요. 비서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이건 국가안보실에서 내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취임할 때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네. 하비비 선배님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KF-21이 그 약속의 일부야. 라고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령, 자네가 오라. KF-21을 포기하면 안 돼. 협상 결과를 승인하겠네. 정식으로 추진해. 라고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라고 대답했어요.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드위 국장과 수토요 차관은 당분간 KF-21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 그리고 국가안보실에 내사를 지시해라고요. 비서실장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궁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하늘이 맑았어요. 해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공식 발표까지 조심해야 했죠.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셨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 라고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분담금은 어떻게 되느냐, 기술 이전은 받을 수 있느냐,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통령은 차분하게 답변하셨어요. 모든 건 재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드위 국장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토요 차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국가안보실에서 내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위 국장이 프랑스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어요. 계좌 추적 결과 수십억 루피아가 오간 게 드러났죠. 국장은 체포됐고 차관은 사퇴했습니다. 장인어른께 전화드렸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요. 장인어른은 이미 뉴스를 보셨더군요. 해냈구나, 수고했다. 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보상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드위 국장 구속, 수토요 차관 사퇴 이후 국방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KF-21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저는 대통령 직속 KF-21 추진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중요한 자리였어요. 한국과의 재협상 후속 작업을 총괄하게 됐죠. 책임은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한 달 후 공식 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됐어요. 양국 국방부 관계자, 방산업체 임원, 언론이 모였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죠.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이 비슷한 자리에서 굴욕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서명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체결식 후 정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령님, 아니 이제 추진단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 팀장 덕분입니다.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라고요. 정태호가 웃었어요. 그냥 정태호라고 불러주세요. 라고요.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이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한국 KF-21 협력 새 출발이라는 제목이었죠. 인도네시아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귀국 후 바빠졌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우선 PT 디르간타라의 생산 능력을 점검해야 했어요. 기술 이전 받은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죠. 반둥에 있는 PT 디르간타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안내해줬어요. KF-21 부품 생산 라인이 가동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잠재력이 보였어요. 하디 엔지니어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기술 이전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어요. 단장님, 저희가 꼭 해내겠습니다. 라며 눈을 빛냈죠. 바유대위도 새로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KF-21 조종사 선발 프로그램 담당이었어요. 젊은 조종사들 중에서 후보를 선발해서 한국 연수를 보내는 일이죠. 바유 본인도 조종사 후보로 지원했어요. 어느 날 장인어른 댁을 찾았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장인어른은 정원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 해냈구나 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비서실장께 연결해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라고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한 건 문을 열어준 것뿐이야. 들어간 건 내가 한 거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 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하비비 대통령님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그분의 꿈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리나와 아이들이 축하해줬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말 해냈네요. 라고요. 식사 후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5년 전의 상처가 이제는 치유된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거든요. 협약을 체결한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기술을 받고 부품을 생산하고 비행기를 도입하려면 수년이 걸릴 터였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씩 가자.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의 길이라고요. 협약 체결 석 달 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실무 점검 방문이었어요. 기술 이전 현황과 부품 생산 준비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죠. 공식 대표단과 함께였습니다. 사천 KAI 본사에 도착하니 환대가 대단했어요. 현수막에 환영 인도네시아 대표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정태우가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생산 라인부터 연구동까지 꼼꼼히 보여줬어요. KF-21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대씩 생산해서 한국 공군에 납품하고 있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의 연수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30여 명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교육받고 있었어요. 복합재 가공, 전자장비 조립, 품질 검사 등 다양한 분야였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디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단장님 오셨습니까? 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요. 하디가 자신이 맡은 작업을 보여줬습니다. 날개 구조물의 복합재 접합 공정이었어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죠. 하디는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며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옆에서 지켜보다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기술 이전의 실제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니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아쉬움도 밀려왔어요. 만약 5년 전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쯤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 시간을 낭비한 게 후회됐습니다. 김동수 수석연구원과 기술회의를 가졌습니다. 2.5단계 기술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레이더 시스템 일부, 전자전 장비 기초기술, 엔진 정비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김동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해줬어요. 회의 중에 김동수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아니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 수준이 높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의도 대단하고요. 몇 년만 투자하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라고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그들이 배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저녁에 정태호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한결 편안했어요. 지난번처럼 삼겹살집에 갔죠.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태호가 물었어요. 단장님,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입니다. 5년을 낭비한 게 후회됩니다. 그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훨씬 앞서 있었을 텐데요. 라고요. 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더 유연하게 대처했더라면, 하지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죠.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요. 정태호도 잔을 들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공장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KF-21 한 대가 거의 완성되어 있었어요. 은빛 동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비행기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달릴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5년은 되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5년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순항하고 있었어요. 분담금도 제때 납부됐고 기술 이전도 계획대로 진행됐죠. PT 디르간타라에서는 부품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바유 대위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단장님, 발표가 났습니다. 라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어요. KF-21 조종사 후보로 선발됐습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전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라고요. 기뻤습니다. 바유는 이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함께한 청년이었거든요. 제부관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미래의 KF-21 조종사가 된 거예요.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바유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단장님 덕분입니다. 단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이 기회를 얻은 겁니다. 라고요. 아니라고, 내 노력 덕분이라고 대답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말에 장인어른 댁을 찾았습니다. 1년간의 성과를 보고 드리러요. 장인어른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67이 되셨는데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현역일 때 꿈꿨던 거야.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우리 하늘을 나는 것. 내 눈으로 보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내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 라고요. 장인어른 손을 잡았습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KF-21이 인도네시아 하늘을 나는 모습을요. 라고 약속했어요. 다음 달 정태호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팀이 자카르타에 온 거예요. PT 디르간타라 공장을 점검하러 온 거였죠. 저는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을 보여줬어요. 동체 패널, 배선 하네스, 정비 장비 등이 있었죠. 품질 검사 결과도 양호했습니다. 정태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단합니다. 1년 만에 이 정도라니 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큰 도움이 됐고요. 라고요. 저녁에 환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한국 팀과 인도네시아 팀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하디도 참석했죠. 한국어로 건배사를 했는데 꽤 유창했습니다. 한국 팀이 박수를 쳐줬어요. 만찬 중에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내년이면 첫 인도네시아 도입 KF-21이 나옵니다.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라고요. 저도 기대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리나였어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고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장인어른은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위험한 상태라고요. 장인어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장인어른이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저를 알아보시더니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잘하고 있다 라는 거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드렸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행히 장인어른은 회복하셨어요. 한 달간 입원 후 퇴원하셨죠. 거동이 불편해지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 비행기 보여다오 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장인어른의 꿈, 하비비의 꿈, 그리고 이제는 바유 같은 젊은 세대의 꿈. 모두 이어져 있었습니다. 2026년 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첫 인도네시아 도입 KF-21 출하식이었어요. 한국 사천 KAI 공장에서 열렸죠. 양국 정부 인사, 군 관계자, 언론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어요. 옆에는 바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령으로 진급한 그는 KF-21 전환 교육을 마친 상태였죠. 인도네시아 최초의 KF-21 조종사가 될 청년이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자 KF-21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은빛 동체에 인도네시아 공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빨간색과 흰색 국기가 수직 꼬리날개에 그려져 있었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출하식 연설을 맡았습니다. 단상에 오르니 수백 명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접어두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16년 전 우리는 한국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좌절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말을 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우정이 담겨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 BJ 하비비 대통령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요.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오늘 이 비행기를 인도네시아 하늘에 띄우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비행기를 만들고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설계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 겁니다. 그게 진정한 목표입니다. 라고요. 연설이 끝나고 정태우가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요. 뜻밖의 손님도 있었습니다. 카림 알만수르였어요. UAE 대표로 참석한 거죠. 그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구스 단장님, 드디어 해내셨군요. 라고요.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죠. UAE KF-21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요. 카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도 순조롭습니다. 내년이면 첫 도입이에요. 라고요. 카림이 덧붙였어요. 처음 뵀을 때 기억나세요? 서울에서요.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될 거라고. 이제 정말 그렇게 됐네요. 라고요. 맞았습니다. UAE와 인도네시아는 경쟁 관계가 아니었어요. 둘 다 KF-21의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죠. 시장도 다르고 역할도 달랐습니다. 출하식이 끝나고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시험 비행이었죠. 바유 소령이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처음으로 KF-21을 모는 순간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달리더니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맑은 하늘을 가르며 비행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약속을 지켰다고요. 영상통화로 생중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장인어른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장인어른 약속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장인어른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어.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어. 라고요. 비행기가 착륙한 후 바유가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감격이 가득했어요. 단장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라고 했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시대가 시작된 거야. 라고요. 2026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열렸어요. 하이라이트는 공군 에어쇼였죠. 올해는 특별했습니다. KF-21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하늘을 나는 날이었거든요. 행사장인 모나스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대통령과 강요들이 단상에 앉았고 각국 대사들도 초청됐어요. 저는 귀빈석에 자리했습니다. 옆에는 장인어른이 계셨죠.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한국에서 정태우 팀장과 KAI 대표단도 왔습니다.
정태호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라고요. 감개무량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군악대 연주, 열병식, 낙하산 강화시범이 차례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KF-21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대의 KF-21이 편대를 이루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빛 동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선두기 조종사는 바유소령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청년이 인도네시아 하늘에서 KF-21을 몰고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들이 모나스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환호했어요. 인도네시아 국기 색깔인 빨강과 흰색 연기를 뿜으며 비행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장인어른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에어쇼가 끝나고 특별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KF-21 명명식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명명권을 저에게 위임하셨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의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잠시 뜸을 들인 후 말했습니다. 가루다의 날개, 사얍 가루다입니다. 라고요. 가루다는 인도네시아의 국조예요. 신화 속의 신성한 새죠. KF-21이 가루다처럼 인도네시아 하늘을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광장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구스 장군, 수고했네 라고 하셨어요. 네, 장군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준장 진급이 발령된 거였죠. 감사합니다, 카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했어요. 리나와 아이들, 그리고 장인어른이 함께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건배사를 하셨어요. 하비비 대통령님의 꿈이 이어지고 있다. 아구스 덕분이야, 건배라고요.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눈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식사 후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자카르타의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어요.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불꽃이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장인어른이 휠체어를 밀고 나오셨어요. 나란히 앉아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여한이 없어 라고요. 저는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라고요. 장인어른이 웃으셨어요. 그래, 계속해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라고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에요. 가루다의 날개는 이제 막 펼쳐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비행기를 만들고 언젠가는 인도네시아가 설계한 전투기가 하늘을 날 겁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한국이라는 파트너와 함께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정태호, 김동수, 한소영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됐어요. 가루다는 혼자 나는 새가 아닙니다. 신화에서 가루다는 비슈누 신을 태우고 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와 함께 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비상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불꽃이 밤하늘에 피어올랐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KF-21이 인도네시아 하늘을 날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요. 가루다의 날개가 인도네시아 하늘을 지킬 겁니다. 장인어른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겁니다. 라고요. 가루다는 영원히 납니다.